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삼청동에 나가봤었는데 길거리들이 좀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심란해 보여서 굉장히 심각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온 것 같더라고요. 어제는 삼청동을 나갔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심각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왔나, 뭐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상승도 있고, 그리고 경기가 불황인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부동산 임대료 상승이라는 이유도 있는데, 뭐 그것들 외에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봤을 때 또 이런 이유도 있겠구나 하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너무 제가 어제 봤는데 제가 봐도 좀 너무 심각해 보여서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제 삼청동을 갔는데 최근에 뭐 여러분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삼청동의 젠트리피케이션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영상들을 좀 종종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두세 달 전에 자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갈 때마다 매주 임대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거의 제가 갔었던 골목은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임대가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게 민방해서 이 거리에 오기가 힘들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삼청동을 뭐 한 십몇 년 전부터 가봤는데 그때가 이제 굉장히 뜨기 전이었죠. 근데 뜨기 전보다도 지금 가게들이 많이 사라지고 어 뭐랄까, 사람도 더 없어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임대료 상승과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라고 싸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싸울 문제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간단하게 둘 다예요. 최저임금이 상승한 것도 문제고 임대료가 상승한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임대료가 상승한 게 주요 원인이니까 최저임금 상승이 주요 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려도 된다 라는 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임대료 상승이 문제이면은 이거를 뭐 문제를 해결시킨 다음에 최저임금을 상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임대료 상승이 문제다 라는 것만 하고 최저임금은 그대로 상승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임대료 상승이 더 큰 문제라는 걸 알겠는데, 뭐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은 상승이 됐고 어쨌든 내 돈은 더 많이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고 최저임금을 상승을 좀 많이 시켜줬으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 상승도 문제고 최저임금 상승도 문제입니다. 네, 둘 다 아마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뭐가 더 큰 문제다, 한쪽에 정답을 내린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제 얘기를 들으면은 뭐 그래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제 얘기는 뭐가 맞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둘 다 어쨌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거 한쪽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그 정책들이나 그런 게 흘러가서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많이들 보신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어제 바깥에 나가서 데이트를 하면서 생각이 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복합 쇼핑몰에 뭐라고 하지? 등장? 아니면은 증가? 증가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 삼청동에 갔었다가, 삼청동 같은 데가 사실은 그리고 주차도 되게 힘들잖아요. 주차가 되게 힘들어요. 뭐 경리단길도 그렇고 삼청동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익선동 같은 데도 그렇고 인사동도 그렇고, 우리가 주로 막 떴다가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하게 온 지역들을 가보면은 주차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은 걸어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걸어서 데이트를 많이 하겠지만, 사실은 상권이 살아나려면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건 좀 뭐 무조건 그렇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아무래도 차가 있고 좀 그런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좀 있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 단위인 사람들은 또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데 이러한 떴다가 사라진 곳들이 대부분 주차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나가서 어디를 갈까, 차를 세워가지고 갈 데가 어디 있을까 하다가 돌다 보니까 제가 어제 거길 갔어요. 그 은평 뉴타운의 롯데몰.
뉴타운, 롯데몰을 갔어요. 아니면은 저희 집 근처에 또 그 이케아도 있고 아니면은 스타필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광화문에 갔을 때 광화문이나 인사동에 가면은 저도 요즘에 어디 가서 밥을 먹냐면은 광화문 M타워? M타워? 아이고. M타워? 이런 데 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해놨어요. 진짜. 가서 보면은 인테리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주차의 편의성이나 화장실이나 그래 화장실도 하나 써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삼청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영세한 좁은 골목에 있는 가게들을 보면은 건물들이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쇼핑몰을 가보면은 요즘에는 거의 호텔 정도의 수준으로 해놓잖아요.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 어 뭐랄까 주차도 편리하고 밥도 여기서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데 뭐 이게 옛날처럼 허접한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요즘에는 다 맛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서 요즘에 불황이다 어떻다 막 하는데 이러한 여러분들 롯데몰이나 엠타워나 스타필드 같은 데 가시면은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진짜. 버글버글.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그 특히 뭐 은평뉴타운 롯데몰 같은 데 가시면은 그 안에 롯데월 작은 롯데월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족 단위로 갔을 때 거의 막 애기들에게 천국 같아요. 쇼핑몰 안에서 애기들 막 작은 기차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럼 애기들도 좋고 부모 입장에서도 가서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고 게다가 날이 춥거나 냉난방 같은 거 날이 춥거나 덥거나 할 때 길 걸어 다니고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게 막 추운데 더운데 돌아다니시는 게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합 쇼핑몰에 가면은 뭐 차를 타고 가든 아니면은 대부분 그런 데들은 또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또 택시를 타든 아니면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든 거기서 내리면은 그 안에서 되게 뭐 따뜻하거나 아니면은 시원하게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황인 것도 맞긴 맞을 거예요. 불황인 것도 맞겠죠. 불황인 것도 맞겠지만 어 이러한 복합 쇼핑몰의 증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재래시장과 그 대형 마트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재래시장을 점점점 더 안 가게 되는 이유가 주차도 불편하지, 약간 환경도 열악하지, 서비스도 좀 그렇지. 막 그런데 대형 마트에 가면은 뭐 주차부터 거기서 쇼핑도 하고 뭐 하는 게 너무 편리하잖아요. 이게 뭐 더 싸거나 그렇다라는 개념보다는 되게 편리하니까 우리도 대형마트들을 많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목 상권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서 얘기했던 저희 동네 근처에 지금 그러니까 큰 이마트도 있고 은평 뉴타운 롯데몰도 있고 스타필드, 이케아 뭐 여러 가지 이런 굉장히 대형 쇼핑몰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긴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동네 뭐냐 골목 같은 데 가서 뭔가를 해결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주말이 되면은 다들 굴러 가요. 거기 가면은 주말에는 차 대기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리고 뭐 가면은 뭐 문화 행사도 있고 되게 어 뷰도 굉장히 잘 해놨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는 데이트하거나 그럴 때 가는 비중이 아무래도 이런 데들을 가게 되는 경우가 좀 크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온라인 쇼핑의 발달이라고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사들이 요즘에는 사실은 그림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뭐 모바일이나 온라인 쇼핑들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야 우리 옷 사러 가자 하면은 옷 사러 가서 거기서 뭐 밥도 먹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러거나 아니면은 뭘 사더라도 이렇게 거길 가서 둘러보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소비들이 이루어지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삼청동이나 그런 데도 그렇잖아요. 뭐 가면은 뭐 그 반지나 아니면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팔고 옷 같은 것들도 팔고, 그런데 이런 거를 오프라인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게 되는 경우는 그냥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했을 때 좋은 게 있으면 사거나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사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유로 꼽는 게, 요즘 자영업자들의 불황이잖아요. 이건 또 젠트리피케이션이랑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라는 게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요거 위에 거 좀 지우고 요거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식업은, 식당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가 한 15년 정도 아니면 10년 정도 전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어르신들부터 해서 굉장히 정설처럼 받아들여진 적이 시대가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깨진 지가 좀 오래됐죠. 왜냐면은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동네에 치킨집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식당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동네에 뭐 치킨집 하나, 뭐 우동집 하나, 뭐 짜장면집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식당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IMF가 오면서 자영업자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좋아서 자영업자가 증가가 한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서 자영업자가 증가를 하게 된 그런 게 된 거죠. 제가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2014년 자료라고 하는데 OECD 주요국의 자영업자 비율이에요. 그리스 35.4, 터키 34, 멕시코 32, 뭐 한국이 26.8. 이게 근데 뭐 어떤 그래프들마다 다 다르긴 하던데, 아무튼 한국이 되게 상위권인 거는 맞아요. 26.8에서 아니면 30%가 넘게 이렇게 조사가 되는 것들도 있던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진국들은 자영업자 비율이 좀 낮은데, 한국, 멕시코, 터키,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나라들은 아니죠. 요 순위권 근처에 브라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가 지금 사람들이 장사가 되게 잘 되니까 너도 나도 자영업을 하자, 이게 아니라 할 게 없으니까 자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리고 이걸 보게 되면은, 이거는 2007년도부터의 자료지만 2007년도에도 이미 자영업이 거의 포화 상태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영업의 총계를 볼게요. 자영업이 450만 개인 거죠. 450만 개인데 거의 한 9년이 지났을 때 600만 개가 넘어섰어요. 이때보다도 자영업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뭐 생존을 했건 신규가 있건 폐업이 있건 이러한 비율이 아니라 전체적인 총량 자체가 자영업이 늘어났는데, 이게 아마 97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이것도 아마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MF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자영업의 숫자가 거의 2배 아니면 3배 정도까지도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영업이 늘어났는데 우리나라의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동네에 한 개 있던 치킨집이 지금은 진짜 동네에 제 근처만 하더라도 한 100m 반경 안에 한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옛날 같은 경우에서는 뭐 치킨집이 망할 일이 없겠지만 요즘은 치킨집이 망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되게 심화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컴퓨터를 사러 우리가 다 용산을 갔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컴퓨터나 뭐 여러 가지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업종을 보더라도 예전에는 어딜 가야지 뭐 그걸 살 수 있는 적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동네에 다 많이 있어요. 게다가 온라인 시장까지 훨씬 커졌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더 심화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폐업률이 늘어나고 아니면은 이게 예전보다 장사하기가 힘들어진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비중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한 거예요.
왜냐면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영업자의 수만 늘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먹는 장사 하는 게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먹는 장사 하는 게 힘들다라는 게 아까 얘기를 했었던 뭐 임대료 상승이나 뭐 인건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좀 조금 더 큰 문제는 경쟁할 그러한 가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은퇴 시기도 되게 빠르고 은퇴하면은 다들 자영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근데 자영업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게 사실 뭐 옳은 거라고 보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백종원 씨가 방송하는 것 같은 것도 보면은 되게 전문성이 없는데 뭐 이렇게 가게를 차렸는데 가게가 잘 안 된다라거나 그러면은 요즘에 사람들이 되게 깐깐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사를 차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당히 해서 뭐 적당히 먹고 살고 뭐 이런 소소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세상에 백종원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그 고객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잘 제공을 해주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맛있고 조금 더 좋고 이런 데를 갈 수밖에 없는 좀 현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이 좀 더 심화되는. 자, 그래서 아까 뭐 앞에 쪽 내용들을 한번 다시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조사한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앞으로의 경제가 굉장히 전망이 밝은 쪽으로 그 평가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에 뭐 한류 영향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돈도 많고 잘 살고 막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길거리를 가더라도 이렇게 좋은 차 뭐 잘 사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겐 불황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닐 텐데 근데 그것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이 호황일 수도 있는 거고 좀 전통적으로 그러한 가게들을 했던 사람들은 경쟁자들이 늘어났으니까 좀 불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왜 이렇게 임대료가 상승을 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 그러면 건물주의 욕심? 인 것인가? 욕심을 좀 덜 내면은 소소하게 임대료를 받으면은 임대료가 좀 덜 상승하고 그러면은 다 같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오지 않아서 행복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잘 길게 갈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건물을 하고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 입장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살 때 구입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죠? 대출 끼고 구입을 해요. 대출 끼고 구입을 하죠. 뭐 진짜 돈이 많아서 100% 자기 지분인 사람이면은 그런 경우에는 진짜 임대료를 많이 안 올리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대출 많이 껴가지고 구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대출 끼고 구입을 하는데 대출 끼고 구입할 때 우리가 뭐를 제일 보죠? 이자율을 봐요. 이자율을 보게 되면은 이자율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 보면은 내가 대출을 끼고 구입을 했지만 임대료로 이자를 내고 남는지를 가장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건물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럴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여기서 7억 대출을 받았어요. 7억 대출을 받았으면 진짜 조금 이자를 내서 5% 이자를 낸다라고 생각을 해서 1년에 5% 이자를 낸다고 생각을 해서 3,500만 원의 이자를 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뭐 원금은 제외를 하더라도 내가 10억짜리 건물에서 임대료를 한 달에 그래도 300 이상 원금까지 하면은 300에서 한 500 이상은 받아야지 손해는 나진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소소하게 받아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갚고 완전히 내 건물을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파트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우리가 뭘 많이 생각하죠? 값의 상승을 되게 많이 기대하죠. 그러니까 이 임대료보다 건물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강남에 어떤 건물이 몇 년보다 뭐 몇십억 오르고 몇십억 오르고, 이런 것들이 임대료보다 사실은 더 큰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로는 이자를 감당을 하고, 실제적인 수익은 이 건물값이 상승하거나 내가 아파트값이 상승한 걸로 실제적인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사거나 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은, 이 건물값이 상승을 하려면은 상승은 바로 임대료 상승이랑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또 내가 건물을 구입하는 사람이 입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대출을 끼고 뭐를 하는데,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은행에 넣어놓는 이자보다 이 임대료가 나으면 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건물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내가 이거를 구입하고 취득세나 재산세를 제하더라도 은행에 넣어놓는 게 요즘에 되게 저금리니까 이거보단 내가 낫겠다 싶으면 건물을 사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내가 그 이자, 은행 이자 이상이 됐건, 아니면은 여기서 내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을 하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임대료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 건물값을 상승을 시키려면은 이 건물에서 임대료를 상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10억짜리 건물이에요. 10억짜리 건물을 나중에 20억에 팔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300에서 500의 월세를 받으면은 이 건물값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300에서 500이 아니라 600에서 1000이 되어야지 20억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율을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더 복잡한 일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주들이랑 또 뭐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같이 막 만들어 가겠죠. 임대료를 상승을 시켜요. 상승을 시켜서, 물론 이거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는지 장사가 계속 잘 되는 건지가 있겠지만, 그것들을 내가 그 동네에 살아가지고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임대료를 받았다라는 증거 있잖아요. 뭐 통장에다가 임대료가 얼마가 찍혔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라도 자료가 있으면은 이제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값이 상승을 하고, 물론 너무 터무니없으면 안 되겠지만 뭐 터무니없는 일들도 뭐 일어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보다 건물값이나 또 뭐 아파트값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저도 건물이 없지만 우리 같은 서민 소서민의 입장에서는 건물주들이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그런데 내가 그 뭐 건물을 사건 뭐 하는 것들을 그 경로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좀 이렇게 제한을 시키고 제도화를 시키면 되겠지만, 또 법 만드시는 분들이 건물주이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 거를 잘 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예인들이나 누구들에 보면은 뭐 몇 억에 사가지고 몇십억이 됐다, 뭐 몇십억이 올랐다, 이런 거를 되게 성공 사례로 보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별로 이득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명 사람들이 그것들을 몇십억을 먹은 거지, 나라 전체 경제에 그게 뭐 도움이 되나요? 뭐 은행들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거기에 임대로 들어가서 살거나 그러는 사람들, 아니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냥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심각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오는 거죠. 삼청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비해서 임대료가 뭐 한 3배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차피 들어오는 인구는 한계가 있는 거고, 팔게 되는 그러한 물건들도 한계가 있는 건데, 임대료가 그렇게까지 올라 버리면은 사실은 이게 참 누구를 위해 올라가는 임대료인가 라는 그런, 뭐랄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사실은 좀 예측을 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너도 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만 안 그럴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것도 사실은 단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도 무조건 뭐 산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도 존재하고 전문가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복잡하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삼청동에 오랜만에 갔는데 진짜 제가 한 달 전에 갔을 때보다도 심란할 정도로 동네가 휑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최승윤 작가의 생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개인전 101가지 개성에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전시장에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할게요.